2014년과 올해의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2학년을 주로 맡고 있다는 점, 1학기와 2학기의 상황이 많이 다르다는 점, 9월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아이들과 많이 친해졌다는 점인데요. 고3의 9월은 수시원서 접수로 매우 현실적이고 냉정하고 우울한 시기였지만 고3을 내려놓고 나니 9월은 참 재밌는 한 달이더라고요. 학기가 시작되어 체력도 좋고 많은 이벤트들도 있었어요. 여기에 저도 한 발 걸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공부와 성적, 등급도 필요하지만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며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도 교사의 재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편은 밴드부 가을 공연의 사회를 맡으면서 준비했던 콘티들을 공연했던 음악과 함께 소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수없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사실 절대 음감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것이 재능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유년기에 음악 활동을 할 때나 교직에 와서 각종 음악 작업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제 전공은 과학이기에 엄청나게 메리트 있는 재능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학생들과의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성적에 연연하지 않는 잡담에 가까운 상담이었던지라 서로 부담 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요. 어떤 친구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재밌더라고요. 본인도 신기했을 거예요. 담임선생님과 성적 말고 다른 주제로 말할 수 있다는 것이. 밴드부를 이끄는 친구였는데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9월에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사회를 맡아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요. 저는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거든요. 그 예능에서 말이 길어지면 사회자가 알겠습니다 하고 말 끊고 화제 돌리는 그런 느낌으로 말이지요. 밴드부 선생님도 계시고 제가 전공도 아닌데 굳이 불구덩이에 들어가야 되나 싶었어요. 잘해야 본전인 판이라 생각했죠. 근데 이 친구는 진짜였나봐요. 몇 번 요청을 하고 자기 혼자 도장을 찍어버리더라고요. 이런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이번 에피소드도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하다가 본격적으로 발을 담그게 됩니다. 거기가 갯벌인지도 모른 채 말이죠. 어떤 조직이나 화목한 모습을 보이는 게 좋고 그것을 지향해야 하지요. 하지만 저에게 화목하다라는 말은 어쩌면 고유명사였을지도 모릅니다.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모 선생님이 야자 감독을 하시는데 굉장히 프리하게 하셨더랍니다. 저는 그때 기숙사 사감을 하고 있었고요. 청소나 기숙사 관리로 대표 학생을 불러야 할 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날만 되면 학교 밖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나가도 괜찮니? 물어봤는데 누구누구 선생님이 감독이라 괜찮다고 아주 당당하게 말아드렸죠. 지금 그 선생님은 은퇴하셨답니다. 혹시나 현직에 계시면 이런 이야기도 어떻게 전달될지 모르니까 조심해야겠지만 말이죠. 다음 해에도 비슷한 상황은 발생했답니다. 공교롭게도 그 선생님의 야자 감독 날은 언제나 화요일 아니면 목요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내려놓고 놀고 있으면 그렇구나 인정하게 되었답니다. 애들도 넉살 좋게 선생님 오늘은 화목한 날이잖아요 헤헤 이렇게 대답하곤 했답니다. 콘티곡이 많을 때 점심때 소화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가 밴드부에서 나왔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생각이 났죠. 제가 2020년에 과학부스를 진행했거든요. 그때도 점심때 추진했었는데 이름이 화목한 과학부스였지요. 왜냐? 화요일과 목요일에 했으니까요. 이를 따서 일주일에 2번 공연을 하는 게 어떨까 제안을 했었죠. 그 제안은 하지 않았어야 됐는데 말이죠. 지나보면 추억이죠. 2번이나 무대에 서봤었잖아요. 저도 애들도 힘들기는 했지만 그만큼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육지를 떠나려는 용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껏 살고 있었던 방식을 버리고 앞에 무엇이 있을지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에 나를 맡기는 용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육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바다로 나가려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새로운 대륙을 찾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아주 일부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는 외로워져야 합니다. 남들 하는 대로 공부하고 놀고 게임하고 생각하고 돈을 버는 방식을 고수한다면 남들만큼만 살게 됩니다. 아니, 눈치를 보고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못 살게 됩니다. 이미 좋은 자본들은 먼저 가져갔을 테니까요.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잘 살고 싶다. 하지만 그것의 대가가 외로움이라는 것은 외면하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하고
나와 경쟁해야 하고 내가 가려는 방향이 맞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합니다. 쉽지 않아요. 더군다나 각자의 가정과 상황이 다르고 재산과 체력과 비전이 다릅니다. 남들처럼 산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를 고민하게 되고 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만화 영화라고 하면 너무 옛날 말일까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합시다. 거기 주제가들이 있어요. 주제가들에는 꿈, 희망, 미래, 친구, 사랑, 우정 등 희망적이지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화를 보는 나이대의 친구들은 흥얼거리지만 그것이 무슨 말인지는 잘 모르지요. 시간이 지나서 다시 노래를 들으면 무언가 찡한 느낌이 들어요. 그 시절에는 당연한 것이어서 영원할 줄 알았는데 어린이 되고 보니 다 없어요. 꿈도 없고 미래도 없고 사랑도 없지요. 저는 아닙니다. 그런 결핍 상태에서 듣는 음악은 매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답니다. 가사도 있잖아요. 젊을 땐 젊음을 몰랐고 사랑할 땐 사랑인 줄 몰랐네 하는 노래 말이죠. 그럼 지금의 우리는 잘 못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객관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어렸을 때는 성적이, 나이가 들면 통장의 잔액이 말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하게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상태라면, 오늘보다 내일의 희망을, 가능성을 쥐고 있다면 잘 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해요. 지금이 가장 화려한 시절이라면 내일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오늘보단 내일 더 나은 나의 모습을 기대하며 산다면 나도 여러분들도 잘 살고 있다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할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예전에도 이것을 다뤄본 적이 있는데요. 마음이 없으면 다음은 없답니다. 즉, 우리가 다음을 기약하는 것은 마음이 쓰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다음에 만나고 싶나요?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다음에 하고 싶나요? 돈을 많이 준다면 생각해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이, 사람이, 금액이, 열정이, 환경이 마음에 들었을 때 우리는 좋은 기억을 갖게 되고 한 번쯤 다시 그 경험을 열어볼 수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마음이 쓰이는 일이라 해서 모두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강에 흐르는 물살을 생각해 볼게요. 시냇물 소리가 졸졸졸 납니다. 그 소리를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강바닥에 깔려있는 자갈들이랍니다. 자갈들에 부딪히고 물살이 깨지며 소리가 나는 것이지요. 대부분은 이 소리가 거슬리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이를 듣고 감상하려고 일부러 강을, 계곡을 찾아갈 수는 있겠죠. 거칠 것이 없다면 마음을 달래주는 소리를 낼 수가 없었을 것이고 강과 계곡은 되게 재미없는 공간이 되었을 거예요. 전기회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열도 나고 빛도 나고 어떤 물체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류가 그냥 흘러가기만 한다면 아무런 이벤트도 발생하지 않겠지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기 위해서는 저항이 필수적이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해볼래요. 유속이 빠른 강을 건너갈 때 무거운 보찜을 메고 가야 합니다. 무게가 없으면 물살에 휩쓸려 큰 화를 당할 수 있거든요. 내 어깨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지만 물살에 버티게 만드는 힘이 될 수도 있어요.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하잖아요. 적당한 시련은 여러분을 드러내게 하고 성장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하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풀어내봤어요. 마음이 끌려서 언행이 따라감을 의미하기도 하고 의도에 맞지 않은 상황 속에 놓이다, 이렇게도 말이죠. 어떤 형태는 나를 행동하게 하고 견디게 하고 성장하게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든 말이죠. 여러분들도 매일 무언가에 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감각은 기억을 이끌어내는 책갈피 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함께했던 사람과 공간이 생각나고 어떤 향수는 헤어진 연인을 생각나게도 만들지요. 이 곡 역시 저에게 비슷한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던 2019년 4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는 2019년 3월이었으니 4년 9개월 정도 되었네요. 처음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잘 알고 이야기하고 연인이었지만 함께 삶을 꾸려간다는 게 쉽진 않아요. 행동과 생각 하나하나 다른 부분이 있었고 싸우지 않더라도 묘하게 불편한 느낌이 존재합니다.
같이 살면서 이 부분들이 풍화되면 둥글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요. 저도 그래서 신혼여행 때 참 많이 불편했었답니다. 남들은 다들 좋다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까? 이 결혼 잘한 것일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던 시기가 신혼여행 때였답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만들어준 아내가 고맙지요. 그래서 충성을 다한답니다. 이탈리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나폴리 주변의 남부 지역을 돌아보는 패키지 투어였는데요. 6시 30분에 모여서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해야 하니 쉽지 않은 여정이었었죠. 화산 폭발로 잿더미가 된 도시 폼페이도 보고 뙤약볕 때 고생 좀 했지요. 이탈리아를 갔으니 파스타도 먹었는데 한국이랑 맛이 똑같았었어요. 왜일까요? 본고장이랑 여기가 맛이 같아요. 신기했지요. 그 이후에 소렌토라는 지역을 구경했는데 그 부산에 아미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벽화도 있고 되게 옛날 분위기 나는 곳이죠. 아마 감천문화마을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거기랑 비슷하더군요. 소렌토가 부산을 본뜨진 않았을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니 몸이 굉장히 피곤했어요.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오는데 가는데 4시간이 걸렸으면 오는데도 4시간이 걸리겠지요. 그래서 반수면 상태로 올라오는데 이 곡의 베이스 전주가 딱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귀가 트이더라고요. 뭐지? 이 음악은? 그 남유럽의 해안가를 바라보며 올라오는데 몸은 나른해. 그리고 이런 음악이 들려. 심지어 여긴 이탈리아야. 너무너무 이질적인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오니까 굉장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저는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남부 이탈리아 해안 도시의 풍광이 떠오른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곡은 어떤 기억을 불러일으킬 것 같아요. 좋아요. 추억은 많을수록 삶은 풍성해지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해 보시기 바래요. 꿈은 꾸다라는 서술어와 결합됩니다. 꾸다라는 서술어 앞에 오는 단어로는 돈 등이 있지요. 예를 들어 돈을 꾸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큰 꿈을 꾸려면 무언가를 더 빌렸다는 말이고 갚을 게 많다는 얘기 아닐까 하고요. 꿈이 커질수록 노력으로 갚을 게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내가 잘하고 있는지 헷갈릴 때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매몰 비용처럼 말이지요. 인문계 고등학교의 여러 활동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꿈, 진로를 일찍 정하는 게 유리하지요. 문제는 내가 꿈이 없는데 꿈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진로당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당해버리면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자기 꿈이 그건가 보다 생각하고 말이죠. 이것도 가스라이팅입니다. 내 꿈은 이거니까 이런 활동을 해야 돼. 근데 그게 맞나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교사의 꿈이 없었던 저도 이렇게 살고 있어요. 반대로 3년간 하나의 진로만 가지고 대학에 들어갔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너무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해놓은 게 아까워서 계속 노력하실 건가요? 과감하게 지금까지의 나를 리셋하고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하실 건가요? 우자를 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말로는 쉽잖아요.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말 어려워요. 자기가 지금껏 해왔던 것을 바꾼다는 게 말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며 살기를 원하나요? 하고 싶은 일인가요?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니면 해야 하는 일인가요? 아마 이 사이 어딘가에서 방황하고 있을 겁니다. 방황하고 있는데 이쪽 진로가 유망하니까 열심히 해봐라 라고 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권유가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꿈이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말이기도 하죠. 가능성이 있는 상태는 참 좋지만 가능으로 바꾸려면, 그러니까 성이라는 글자 하나를 줄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해본 사람만 아는 것이죠. 다행한 것은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가능보다는 가능성을 더 많이 이야기한답니다. 있을 때 좋은 꿈들 꾸시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하며 일을 이뤄나갈 힘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은 항상 이별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자신의 깊이를 깨닫는다고 합니다. 칼릴 지브란이라는 작가의 시 한 구절을 따와봤는데요. 든자리보단 난자리를 안다. 불려봐야 얼마나 뭉쳐 있었는지를 안다. 등등 비슷한 느낌의 문장들이 있죠.
그렇잖아요. 줬다 뺏는 게 제일 나쁜 거. 이미 효용을 알고 있는데 이를 가져간다? 그러면 거기에 들인 시간과 마음까지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일과의 거리, 사람과의 거리 등등 말이지요. 집착해버리면 거기에 종속되고 그 순간부터 잘 사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난로 예시를 종종 드는데요. 난로를 따뜻하게 쬐기 위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잖아요. 너무 가까이 가다 난로에 손이 닿으면 화상을 입지요. 너무 멀어지면 난로가 아무리 따뜻하게 틀어졌다 한들 내가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지킬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언제나 그 적당한 거리를 잊어버린 채 다가온답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봤을 때, 사랑해봤을 때 몇 시간만 이야기해야지,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이 드나요? 아니죠. 적어도 저는 그렇진 않았답니다. 새벽 3시에도 데리러 가고 밤마다 전화하고 그랬던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또 유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랑이 식고 사람을 잃고 관계를 상실하기도 한답니다. 아프지요.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 그 깊이로 연인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기도 하는 게 우리들인 것 같습니다. 사랑의 후유증이 너무 크기에 너무 아프고 절절한 사랑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부정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음을, 그것을 노래로, 시로 표현했던 김광석님의 노래가 가을에 참 생각났답니다. 좋은 기회 마련해주신 밴드부 희노애락에게 감사드립니다. 어른이란 무엇일까요? 누군가 방황할 때 어떤 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답이라는 것은 정신적 평안에 이르게 하는 언행이라 할 수 있어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며 힘쓰는 모든 행위들이 답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되는 길은 어려워요. 나의 품을 많이 들여야 하거든요. 그리고 저 또한 어른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지요. 제가 따르는 어른들을 바라보며 저도 어른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답니다. 흔들려가며 쓰러져가며 꺾여가며 지치고 부서지고 고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흐르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저는 그저 지금을 열심히 살고 있다는 것 뿐입니다. 좋은 선생님인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어른인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음에 감사하는 정도지요. 사실 임용에 덜컥 합격했을 뿐이지 교사가 꼭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사범대를 다닐 때에도 임용 시험을 준비했을 때에도 안 했었지요. 돈이나 꼬박꼬박 벌어야지 하는 공무원 마인드로 다녔었는데 재밌으니까 지금까지 하고 있겠지요. 반대로 재미가 없다면 그만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시간이 늦게 오길 바랍니다. 25에 나도 흔들렸고 21에 나도 흔들렸습니다. 40에 나 역시 흔들리겠지만 그 진폭은 점점 줄어들겠지요. 그게 어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어떤 꿈을 좇아야겠다 강박 갖지 말고 오늘을 열심히 살다 보면 기회들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준비가 되고 능력이 있다면 그 기회는 여러분을 무심코 지나치진 않을 거예요. 저에게 그랬듯이 말이지요. 인간이 만든 피조물 중에 인간과 가장 멀리 떨어진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보이저 2호입니다. 명왕성을 지나 태양 지구 거리의 100배 이상만큼을 떠나 있지요. 그 사이에 단주기 해성의 고향으로 알려진 카이퍼 벨트를 지났답니다. 그런데 지구의 일생 동안 단 한 번만 오는 해성도 있어요. 너무너무 오랜 주기, 200년 이상의 주기를 가지고 오는 장주기 해성들도 있답니다. 이렇게 한 번만 오거나 200년 이상의 주기를 갖고 오거나 그런 해성들의 원료가 되는 그런 별들의 고향이 바로 오르트 구름이에요. 네덜란드의 천문학자 얀 오르트는 저희 전공자들에게는 매우 유명한 사람이옵니다.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지요.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을 구할 때 사인과 코사인의 미분값으로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대단한 분이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지구과학 2라든지 아니면 고급 지구과학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이라든지 어떤 데서 지구과학 관련된 심화 과목을 공부한다면 얀 오르트라는 학자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분이 장주기 해성의 고향이 되는 가스와 먼지 구역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거든요. 바로 그 구역이 오르트구름이랍니다. 예측이에요. 발견되진 않았어요. 아마 지구 태양거리의 10,000배 정도의 규모로 예측하고 있으니 보이저 홀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피조물이 도달하지 않은 지역이지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측이 틀리는 것은 과학에서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가봐야 있는지 없는지 알잖아요. 그 암흑의 세계를 보이저호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속 25km 정도의 속도로요. 지구랑 통신도 거의 안 되고 이제 완전히 혼자예요. 영혼이 있다면 자신만의 힘으로 앞으로의 난관을 뚫고 나가야 해요. 존재한다고는 알려져 있지만 한 번도 마주하지 않았던, 앞으로 마주하게 될 혜성의 고향으로 가는 중이지요. 녹이 쓴 심장을 가지고 말이지요. 마젤란도 세계 일주를 시작할 때 비슷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지구는 둥글다는데 이를 증명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맞을지 틀릴지도 모르는 상황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던질 수 있는 용기. 확실한 목표가 있다면 이렇게 돌파해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태양계의 영역과 구조를 재정의할 수 있으면 모두 이러한 도전적인 항의가 있었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가능성을 증명하고 새로움에 도전할 수 있는 항의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길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